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국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러시아 제재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를 틈타 전범국임에도 다시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의 일방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일본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인 지난 3월에는 러시아 함선 열척이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진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양국의 쿠릴 열도 문제에 관한 시위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의 무력 시위에도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종료했고 기시다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쿠릴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을 막기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7일 남쿠릴 열도 부근에서 일본의 조업을 허용한 1998년 어업협정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안전조업에 필요한 각서의 서명을 미루고 협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안전조업에 필요한 문서인 사할린주에 대한 무상기술 제공 문서의 서명을 늦추고 협정에 근거한 협력금 지급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외무성은 일방적으로 협정 이행 정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일본 어선들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과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국은 남쿠릴 열도 주변 해역에서 러시아 측에 의한 일본 어선 납포가 계속되자 1998년 주권 다툼을 미루고 안전조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조업기간, 어획량, 협력금 등 조건을 매년 합의에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어업협정 중단을 선언하자 일본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불법 조업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한 해에만 불법 조업 혐의로 구금된 선원이 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선례들을 본다면 이제 일본의 어선과 어업인들이 러시아의 무력 경고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수산업이 발달해 어민들의 활동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본이 매번 말로는 러시아에 강한 척을 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항상 러시아의 눈치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4월에 발생했습니다. 4월 23일 일본 홋카이도 시레토코 반도에서 발생한 관광선 침몰 사고 지점이 러시아 핵잠수함의 둥지로 불리는 해역이어서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 4개 섬에 속한 쿠나시르 섬 부근도 관광선 가즈이로 실종자 수색 대상 해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대상이 된 해역은 러시아가 대미 전략상 중시하는 홋카이도 북쪽 오호츠크해에 속하며 러시아는 이 해역에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미사일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위대 간부는 이 해역에서 해상보안청, 구조선 같은 당국 선박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로서는 해저 지형이나 설비의 존재 등 군사정보가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이번 수색이 구조활동에 국한된 것으로 조정한 뒤에야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색은 사고 후 무려 2주가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충격적인 모습에 일본 국민들은 정부에 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을 구출하지도 못한 채 수색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찬성한다는 지지 의사를 밝히자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본격적인 예산 증액 검토에 나섰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 이후에 방위 예산 증액과 관련한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자민당 내에서는 근본적인 확충을 목표로 하자는 목소리가 다수입니다. 2022년 일본의 방위 예산은 5.4조 엔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0.96%입니다. 현재 자민당은 정부의 5년 내 GDP 대비 2%, 약 100조 원의 방위비 확보를 제한한 상태입니다. 자민당 내 방위비 확충을 주도하는 인물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인데요.
아베 전 총리는 22일 기관총 탄환부터 미사일 방어인 SM-3에 이르기까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개전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전 능력은 유사시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데 아베가 이 발언을 한 것은 일본이 다시 전쟁 국가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민당의 제안대로 하면 매년 1조엔 한화로 약 10조 원씩의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매년 방위비 증액만 10조 원입니다. 이제 방위비 증액의 첫 해인 내년 예산에서 1조엔 인상이 가능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원래 일본은 지난 10년간 방위비를 약 7천억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간 5조엔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방위비 증액은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작 확충 논란이 불거졌을 때 아무리 일본이라도 국민의 반발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재정 당국의 고위 관료를 인용해 늘리는 것은 좋지만 어디를 깎느냐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당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의 절감뿐인데 이마저도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비가 복지비인데 초고령 사회인 현재 복지비를 줄인다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위비를 매년 1조엔씩 당장 내년부터 올려야 하는데 자민당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막대한 방위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설명하기도 전에 무조건 올리자는 것이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코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참의원 간사장은 필요한 것을 쌓아가기도 전에 이미 상당한 증액을 한다고 총리가 말해버렸습니다. 재원은 사회보장 예산 등을 상당히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아베 전 총리가 말하는 국채 발행 이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위비 증액에 대해 아베 전 총리와 다카이치 정조회장 등 자민당 내 강경파들은 국채를 발행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260%를 넘어 주요국 가운데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방위비 대폭 증액 방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자민당과의 주장과는 반대로 일본은 엔저를 시작으로 한 경제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내부 전문가들조차 이번 엔저는 지난 엔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일본의 엔저 현상은 수출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해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이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화랑이던 지난 일본과 달리 현재 일본을 살릴 산업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난 점도 문제인데요. 1998년 기준 컴퓨터 수출은 수입을 7천억엔 이상 웃돌았지만 2021년에는 수입이 수출을 2조엔 이상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심각한 인력난 또한 기업들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연시켰습니다. 엔저는 수출 기업들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유니클로의 모기업 베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도 지난 4월 엔화 약세 이득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신문은 엔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강화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산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의 주도권을 내어준 지 오래 지났고 현재는 대만의 TSMC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공장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일본의 유일하게 남은 산업인 자동차 산업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이상할 만큼 전기차로의 전환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럽 국가들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키려 친환경 차량을 법으로 규정한다고까지 했죠. 그 결과 현재 일본에 등록된 자동차 8,200만 대 중 전기차는 12만 5천 대, 1,000대 중 2대가 안 됩니다. 1,000대 중 9대 정도인 한국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한국의 전기차 충전기가 10만 개가 넘는 데 비해 일본은 2에서 3만 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전기차를 이용하다 만약 쓰나미가 오면 충전을 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함에 전기차 이용을 꺼린다고도 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자동차 그룹 토요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1위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단 1만 5천 대, 92만 대를 판 테슬라, 24만 대를 판매한 현대 기아차 그룹과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토요타가 친환경차를 대변해왔던 하이브리드가 계속해서 21세기 친환경차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오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배터리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왕좌를 빼앗겼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자동차 산업마저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3대 은행인 미즈호 은행은 이대로라면 오는 2050년엔 일본의 자동차 수출 실적이 한 대도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고민하고 있는데 방위비 증액을 할 자금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